작품 힘냅시다. 과학 연구의 자유와 규제라고 하는 글입니다. 일단은 제목 안에 글이 어떻게 흘러갈지에 대한 정보가 솔직히 담겨있다는 게 느껴지시죠? 네. 여기서 자유라고 하는 단어는 이 과학 연구를 자유롭게 말 그대로 한다라는 뜻이 되는 거고, 규제한다는 얘기는 너 그런 거 하면 안 돼 라고 하면서 태클을 걸어준다는 얘기잖아. 자, 그럼 이 두 개의 상반되는 관점 사이에서 글쓴이는 무엇을 주장하고 있고 무엇이 훌륭한 방법인가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뭐다? 논설문이다. 얘들아, 논설문은 기본적으로 뭐 하는 글이야? 뭐 하는 글? 주장하는 글이지. 그러면 주장을 할 때 그거는 내가 생각했을 때 그게 뭐 무조건 맞아 이렇게 하면 그건 훌륭한 논설문이 아니잖아, 그지? 훌륭한 논설문이라고 하는 것은 주장에 대한 뭐가 확인이 잘 돼 있어야 돼? 근거죠. 오케이? 우리는 이제 지문을 읽으면서 어떤 게 주장이고 그 주장에 대한 근거가 뭐가 있는지를 분리해 나가면서 잘 지문을 읽어야 돼, 그치? 그리고 어쨌든 논설문이기 때문에 이쪽과 이쪽 중에 어느 쪽에 한쪽을 선택하는 과정이 있을 수 있을 거야, 그치? 그러면 이 글쓴이가 선택하는 어떤 설득의 논거를 잘 파악하면서 글을 읽게 생각하시면서 작품을 접근해 주시면 괜찮을 것 같아요. 오케이? 자, 우리가 보는 작품은 어쨌든 이제 그동안 우리가 계속해서 문학 작품을 정리해 왔잖아요, 그치? 이번에는 비문학, 독서 지문의 글이라는 걸 염두에 두시면서 자, 지문 한번 가봅시다. 자, 시작해 볼까요? 정말 힘내? 파이팅! 자, 가자. 1996년 7월 5일 세계 최초로 복제된 포유동물인 돌리가 태어났습니다. 복제동물이죠. 네, 돌리는 다 자란 양의 체세포에서 뽑아낸 유전자를 복제해서 만든 양입니다. 이후 돌리를 생산한 기술을 응용하여 인간 유전자를 지닌 폴리와 몰리가 태어났습니다. 자, 보자. 복제양 돌리가 태어났습니다. 그리고 이 이후 폴리와 몰리 두 마리 양을 또 새롭게 만들었는데 이 녀석의 특징은 뭐야? 얘는 양의 유전자를 이용했다면 여기는 인간의 유전자가 사용됐다는 얘기지. 오케이? 그러면서 폴리와 몰리는 사람에게서 피를 응고시키는 단백질 생산 유전자를 추출해 양의 젖 생산 유전자에 이식하여 젖에서 혈우병 치료제를 생산하기 위해 만든 양입니다. 오케이? 얘는 뭐라고요? 목표가 뭐라고? 혈우병 치료제. 됐죠? 봐봐. 중요한 건 뭐 같아 보이니? 얘들아. 요 부분이지. 인간의 유전자를 마음대로 이렇게 다른 동물을 합성하고 만들어내는데 쓸 수 있는가? 어쨌든 유전자 복제 기술을 태어난 이들 양은 동물 복제를 이용해서 인간의 질병을 치료할 수 있다는 가능성을 열었다는 뭐가 있어요? 의의가 있어요. 오케이, 좋은 얘기네요. 어쨌든 치료의 목적이라고 하는 것에서는 의의가 있는 건 사실이야. 그러나 이후 동물 복제에 관한 실험과 시도들이 걷잡을 수 없이 퍼져 인간 복제 실험에 관한 논쟁으로까지 치닫게 되었고 이 논쟁은 오랫동안 지속되게 되었어. 오케이? 여기서 출발한 이 복제 이야기는 결국에는 인간 복제 이야기로 나타났고 현재 이 녀석들이 충돌을 벌이고 있다 라고 하면서 현상을 설명하고 있다. 그치? 이 논쟁의 이면, 즉 보이지 않는 부분에는 중요한 문제가 자리 잡고 있는데요. 바로 과학자의 연구의 자유를 어디까지 허용해야 하느냐라고 하는 것이죠. 오케이? 인간 복제와 관련된 논쟁의 과정에서 제일 중요한 건 연구의 자유와 규제라는 문제가 있다는 거. 지금 뭐 한 거예요, 얘들아? 여기까지 뭐 한 거예요? 화제 제기한 거야? 화제 제기는 보통 이런 식으로 하지, 그치? 흥미로운 사례의 이야기를 보여줌으로써 여러분들이 관심과 흥미를 끌도록 만들어주는 단락, 바로 서론 단락이죠. 생명과학이나 생명공학 연구활동에 종사하는 대부분의 과학자들은 인간 배아 복제를 포함한 배아 연구를 정부가 규제하는 것은 과학자들의 연구 자유를 침해하는 행위라고 주장합니다. 얘들아, 주장이란 단어에 막히긴 한데 주장이잖아.
누구의 주장이었어? 연구자들이야. 마치 이렇게 정리하면 되지? 연구들에 대한 주장 내용은 뭐라고요? 배아 연구를 정부가 규제하는 것은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다. 자, 정부의 정부가 아니고요. 정부의 규제는 자유에 대한 침해다. 즉 정부의 규제를 부정하고 있는 겁니다. 맞습니까? 오케이. 그러면 안 된다고 생각하는 거야. 과학의 발전은 인위적으로 막아서는 안 되며 과학자의 자유로운 연구를 보장해야 된다는 논리고요. 이와 같은 입장에서는 인간 배아 복자를 지속적으로 연구해 그 기술을 발전시키고 응용하면 암과 같은 난치병을 치료할 수 있으며, 자, 중요한 장면이야. 주장에 뭐가 나왔어요? 근거가 나오기 시작했잖아요. 근거예요. 첫 번째, 인간의 병을 치료할 수 있게 해준다. 맞지? 얘들아, 지금 되게 중요한 장면이 나오고 있어요. 그렇죠? 주장의 내용, 그 근거, 이걸 뽑아내는 게 우리 글의 핵심이라고 했어. 그리고 두 번째로는 어디 갔어? 난치병 치료. 인간 난치병이라고 하자. 우리 똑같이 가자. 그래, 난치병을 치료할 수 있게 되며, 두 번째, 뭐로 할 수 있게 만들어준다고요? 우리나라의 과학기술 경쟁력을 높일 수 있다. 우리나라의 과학기술 경쟁력을 높일 수 있다고 살펴 드릴게요. 이렇게 한다는 거 근거로 잡았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주장을 비판하는 입장에서는 뭐예요? 다른 주장이 있죠. 대립되는 주장입니다. 대립되는 주장이 또 있어요. 누구요? 반대하는 사람들, 반대자들. 이 사람들은 뭐라고 주장합니까? 인간 배아 복제를 초래할 수 있는 연구에 대해 엄격한 사회적 규제를 가해야 된다. 오케이? 뭐라고요? 엄격한 사회적 규제가 필요하다. 라고 주장을 했네요. 그럼 당연히 뭐가 나와야 돼요? 근거가 나와야 될 거 아니야. 이거 되게 중요한 거라고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강조하고 있죠. 당연히 근거도 나와야 돼요. 이들은 인간 배아 복제가 엄연한 생명체인 배아를 조작하고 실험하고 죽이는 일련의 비도덕적 행위를 수반하므로 연구의 자유라는 미이며 어떤 그럴듯한 목적 아래서 허용될 수 없다고 보는 거야. 다시 한번, 비도덕적 행위. 1번, 생명에 위해를 가하는 비도덕적인 일이야. 이게 첫 번째 근거입니다. 됐죠? 그러면서 또 말을 하죠. 아울러 게다가 이들은 만약 인간 배아 복제를 허용하게 된다면 이는 곧 인간 개체 복제, 즉 인간 복제로 나아가게 되는 길을 열어주게 될 것이므로 사전에 강력하게 규제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고 말하는 거지. 이 나중에는 인간 복제라고 하는 문제를 만들 것이다. 네, 복제의 기반이 되기 때문에 위험하다고 말하는 거죠. 됐죠? 자, 보이죠? 선생님이 왜 이렇게 예쁘게 정리를 했는지 잘 기억하셔야 된다는 거. 각각의 주장과 그 주장에 대한 근거들을 딱딱 매치시키셔야 될 겁니다. 됐죠? 자, 어쨌든 혹시 너희들 그 아일랜드라는 영화를 어릴 때 요즘 많이들 교육 목적으로 사용하던데 혹시 보신 분? 아일랜드라는 영화. 본 것 같아요. 도덕 시간에. 도덕 시간에 많이 보는 형태의 작품입니다. 그죠? 되게 많은 걸 담고 있잖아요. 그 안에 내용이. 내가 태어나고 자라서 생존해왔던 모든 것들이 실제로 진짜 내가 있는데 진짜 내가 나를 위해서 보험을 들어놓은 거야. 만약 내가 예를 들어 운동선수인데 예를 들어 폐가 기능이 안 좋아졌어. 그러면 새로운 폐를 공급받으면 나 다시 눕게나 선수가 될 수 있잖아. 그래서 나를 한 명 더 만들어 놓는 거야. 근데 문제는 그 사람이 과연 인간인가 아닌가 문제되는 거지. 심지어 나랑 기억도 공유돼 있단 말이야. 기억까지 똑같은 존재인 나를 만들어놨을 때 그 나는 과연 인간인가 아닌가 이런 윤리적 문제를 생각해봐야 된다는 얘기죠. 참고로 그래서 그 영화에서는 부품용으로 사용된 존재인 나가 원래 주인은 나를 찾아가서 복수를 해버리고, 그지? 그 자리를 자기가 되찾는 그런 충격적인 결말을 보여주죠. 오케이? 인간의 정체성을 물어보고 있는 작품입니다.
이상에서 살펴본 것과 같이 생명 복제를 둘러싼 논쟁의 이면에는 연구의 자유를 어떻게 볼 것인가에 대한 쟁점이 자리하고 있는데요. 이처럼 과학 연구의 자유와 한계를 어디까지로 설정할 것인가 하는 문제는 과학 연구에서 매우 중요한 논란거리가 되어가고 있습니다. 되셨죠? 논거 정리했습니다. 자, 이제 본격적인 이야기로 넘어갑시다. 학문이 연구를 하는데 일체의 외부 관성으로부터 자유로울 때 진리에 가장 잘 접근할 수 있다는 믿음이 오랫동안 이어져 왔는데요. 20세기 중반에 이르기까지 과학자 공동체는 자율성을 바탕으로 운영되었으며 과학자들이 연구의 자유를 만끽할 수 있어야 과학의 전부가 이루어질 수 있다는 생각이 강력하게 유지되었습니다. 자, 보자. 본론 부분입니다. 20세기 중반까지만 해도 과학자들은 자유로운 연구 기반이 만들어져 있었어. 그들이 무엇을 연구하든 규제를 하는 경우는 없었다는 거지. 그치? 그래서 과학의 진보, 자유가 꼭 과학의 진보다 라고 하는 입장이 대세였다는 거지. 오케이. 과학은 그 성격상 사회로부터 분리된 특수한 영역으로 객관적 진리 탐구를 주된 활동으로 삼기 때문에 사회와는 무관하고 따라서 사회의 통제에서 벗어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생각이 과학자 공동체의 전통적 믿음이었습니다. 오케이? 이게 바로 뭐야? 전통적 믿음이래요. 그렇기 때문에 뭐 해야 된다고? 사회로부터 멀리 두는 대상이어야 된다고요. 그렇죠? 그럼 여기서 말하는 사회라고 하는 건 국가나 어떤 정치체계 이런 것들을 말하는 거겠지. 그렇죠? 잠깐만. 멀리라는 말보다 또 위에 폰말이 더 있으니까 사회의 통제를 받지 않아야 한다. 그렇죠? 별개의 영역이니까요. 라고 주장을 했어요. 자, 다음 페이지 넘어갑니다. 과학자 공동체의 자율성에 대한 이러한 인식이 확산되고 2차 세계대전을 거치면서 과학과 사회 사이에 일종의 사회계약이 맺어지게 되는데요. 자, 그런데 봐봐. 이제 2차 세계대전 시기를 거치게 되면서 또 어떤 일이 벌어졌는지 보자. 무슨 일이 벌어졌다고요? 사회계약이라는 일이 벌어졌답니다. 무슨 얘기인가요? 국가는 과학이 사회의 기관이었던, 기관은 무슨 뜻이라고요? 우리가 흔히 말하는 기관 산업이라고 하지, 중심이 되는, 기틀이 되는 산업을 말하는 거야. 기관 중심 기틀이야. 기틀이었던 농업, 의료, 군사 부문의 성장, 즉 전반적으로 공공의 이익의 극대화에 기여할 것을 기대하며 과학에 지원을 해줬고, 과학자 공동체의 자율성을 존중하는 정책을 취하기로 했고, 그래서 이를 보고 뭐라고 한다고? 제1차 사회계약이라고 부른대요. 이걸 이렇게 쓰자. 제1차 사회계약. 그 내용이 무슨 뜻이었죠? 과학이 공공 부문에 이익을 실현시켜 준다면 당연히 자유가 보장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인식이 펼쳐져 있다는 거. 그러니까 이거를 누가 딱 나가서 계약서에 도장 꽝 찍고 이렇게 한 건 아니야. 근데 대부분의 나라들이 그런 주의를 취했다는 얘기지. 과학자들이 우리나라에 도움을 주고 우리 인류에게 도움을 줬기 때문에 우리도 그들을 내버려둔다라는 거죠. 오케이? 그래서 공동체의 자율성을 보장한다. 국가가 과학 연구를 규제하지 않고 오로지 지원만 함으로써 과학 연구의 성과가 극대화될 수 있다는 제1차 사회계약에 따라 무슨 뭐라고? 규제하지 않고 지원한다. 오케이? 이거의 정의 내용은 규제 X 지원 O야. 그치? 그래서 전쟁 이후 미국의 과학자 공동체는 국립과학재단, 국립보건연구원 등의 정부기관 통해 엄청난 규모의 연구비를 지원받게 되었지. 이것은 미국만이 아니라 서구 선진국들에게도 거의 보편적으로 나타나는 현상이었어. 그래서 대부분의 나라에서는 학문 및 연구의 자유를 헌법으로 인정하고 있으며 그에 따라 기본적으로 학문 및 연구의 자유에 대한 외부적 규제를 적절하지 않은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렇죠? 오케이. 그래서 이로 인해 기본적인 인식은 무슨 뜻이라고? 규제는 바람직하지 않다. 그치? 핵심은 요거인 것 같아. 공공의 이익인 것 같아. 그쵸? 과학이 공공의 이익 확보해주는 이상 규제는 안 하는 게 좋다라고 하는 기본적인 인식으로 만들어졌다는 얘기야. 우리나라도 학문의 자유를 헌법으로 보장합니다. 헌법 제22조 1항은
모든 국민은 학문과 예술의 자유를 가진다라고 규정함으로써 학문의 자유를 헌법에 근거한 기본권으로 규정하고 있죠. 참고 우리나라도 헌법을 통해 과학의 자유를 보장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그렇죠? 여기서 학문의 자유라고 하는 것은 연구 대상의 선정, 연구 방법, 연구 내용, 연구 시기, 연구 장소 등 결정들과 관련된 연구의 자유를 포괄하는 범주입니다. 학문의 자유에 대한 이 헌법 조항은 학문 활동이 국가 권력으로부터 자유로운 영역임을 의미하는 것으로 이해되고 있죠. 오케이. 왜냐하면 학문 활동이라고 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인간의 정신의 자유로운 추구를 기반으로 하므로 학문을 수행하는 개인의 인격적이고 자율적인 책임을 핵심으로 하기 때문이죠. 오케이? 이때 과학의 자유가 보장된다는 것은 또 다른 말로 뭐가 되는 거야? 개인의 자유와 그에 따르는 책임을 오케이? 보장한다는 얘기였던 거죠. 됐죠? 자율성과 책임. 이거야. 내가 망치로 손을 때리면 얼마나 아플까를 실험하고 싶어. 그래서 내 손을 빡 하고 쳤어. 당신은 왜 나한테 규제하는 거야? 이렇게 말할 수는 없다는 얘기지. 그건 네가 하고 싶어서 한 거잖아. 오케이? 그런다는 얘기죠. 자, 아무튼 그렇다면 과학의 연구는 과연 무제한으로 보장되어야 하는 것인가? 혹여 과학 연구로 말미암아 전에 없던 위험이 발생한다고 해도 과학의 진보를 위해서는 그 연구를 허용해야 하는가? 이러한 질문들에 대해서 현재 많은 법학자들은 자 이제 어디로 넘어왔어요? 현재로 넘어왔지. 누구의 의견입니까? 법학자입니다. 자, 되게 중요한 거 하나 나왔습니다. 지금 이 작품의 본론 부분에 오케이? 글의 흐름을 보세요. 어떻게 되고 있니? 20세기 중반부터 세계대전 이후 그리고 현재에 이르기까지 뭐의 흐름이죠? 시간의 흐름에 따른 순서에 따라 주된 양상의 변화 과정을 보여주고 있죠. 전통적으로 자유를 보장했었고 사회계약이라는 것도 있었으며 그래서 현재 최근 개인의 자유에 대한 보장이 중심이 되고 있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현재 위험할 수 있다는 거야. 이제는 과학이 위험을 만들 수 있다는 거지. 이러한 질문들이 하지 않은 법학자들의 연구의 자유는 법학자들은 연구의 자유는 민주사회에서 충분히 보장받아야 되는 중요한 기본권의 하나이긴 하지만 자 보자. 법학자들의 뭐예요? 주장입니다. 맞잖아. 그렇지 주장이지? 연구의 자유는 보장되어야 하지만 근데 유보적으로 바뀐 거지. 그렇지?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무제한으로 보장될 수는 없는 일이라고 대답하고 있다. 하지만 무제한은 또 아니야. 자, 뭐가 달라진 거야? 요게 달라진 거지. 오케이? 자, 순서를 따져봐. 20세기 중반 이전까지만 해도 뭐였어요? 자유야 그냥. 냅두라고. 그런데 2차 세계대전 이후 과학의 발전이 미사일을 만들고 탱크를 만들고 하면서 국가를 지켰잖아. 맞잖아. 2차 세계대전이 왜 끝났어? 핵으로 끝났잖아. 과학자들이 만든 거잖아. 됐죠? 그래서 공공에 이게 부합된다면 오케이 하는 것들이 있었다고. 우리나라도 그런 적이 없고요. 그런데 최근에는 무제한 보장은 불가능하다라고 하는 현재 상태로 바뀌었다는 얘기지. 그렇지? 볼게. 어디 갔어? 연구의 자유라는 가치는 다른 모든 가치들을 희생하면서까지 보장되어야 되는 절대적 가치는 아니라는 거야. 오케이? 이 내용은 뭐라고요? 자유의 보장이라고 하는 것은 이퀄 절대적 가치가 아닌. 오케이? 계속 가보자. 참고로 이때 헌법까지만 해서도 절대적이었죠. 그쵸? 기본권이었습니다. 이때는 기본권으로 명시가 됐었죠. 지금 내용이 바뀐 거 보이시죠? 즉 연구의 자유도 생명과 신체, 자기결정권, 인간의 존엄에 위배되지 않는 한도 내에서 보장되어야 되는 점에서 내재적 한계를 지니고 있다는 거지. 이걸 다른 말로 뭐라고 했어요? 내재적 한계라는 말로 표현했네요. 됐습니까? 그래 그럼 보이시나요 전체적으로? 네. 전체 구조를 보세요. 자 그러면서 자 이제 벌써 마지막 페이지예요. 가자. 20세기 중반을 지나며 이성과 진보의 화신이라고 믿었던 과학이 원자폭탄과 같은 대량 살상 무기를 만드는 데 쓰이기도 했고. 오케이? 자 아까 20세기 중반 이후 세계대전 이 상황이잖아. 그치? 요 뒤를 지나서 원자탄 또
인간 소외나 환경 파괴의 주범이 되기도 한다는 인식이 확산되면서 과학자의 사회적 책임과 과학 연구에 대한 규제의 필요성을 주장하는 목소리가 커지게 되었고, 이러한 목소리는 1980년대 이후 과학과 사회 사이에 제2차 사회계약이 새롭게 맺어지면서 커졌습니다. 자, 이거 여기다 쓸게요. 일부러 라인 만드는 거 보이시죠? 오케이. 언제요? 세계대전 이후 어디 갔지? 오케이. 1980년대 이후 1980년대 이후 몇 차? 제2차 사회계약이 맺어졌어. 자, 여기서 여기로 넘어오는 과정에서 무슨 일이 있었다고요? 대량 살상 무기와 같은 과학의 폐해가 밝혀졌다는 거야. 오케이? 그래서 자, 다음 단락 넘어가 볼게. 2차 사회계약이란 바로 산학협동이라고 하는 과학의 산업화와 상품화가 가속되는 경향을 의미합니다. 이건 뭐라고요? 산학협동이야. 밑에 빨간색 써드릴게요. 이건 산학협동입니다. 산업! 생산하는 거, 그치? 물건 만들고 파는 거. 맞지? 가르침, 그러니까 연구 쪽을 말하는 거지? 물건의 생산과 소비 이런 것들이 과학이라는 이론에 밀접하게 연결을 했었다고. 과거에는 국가적 차원의 이익이었다면 지금은 물품 개발로 인한 우리 어떤 기술적 이득 같은 걸 말하는 거겠지. 봐봐, 얘들아, 우리는 이제 핸드폰으로 100배 줌을 당길 수 있어. 100배 줌이면 어떤 느낌이냐면 선생님 여기 서서 저기 멀리 있는 가게의 메뉴판을 들어볼 수 있는 메뉴 정도의 레벨이라고 생각하면 돼. 여기서 그 정도의 레벨이라는 거야. 과학의 발전이잖아. 그래서 우리는 이 과학의 발전을 통해서 뭘 얻게 돼? 이거 사세요. 되는 거잖아. 우리가 좋은 제품이라고요. 이렇게 사게 된다는 얘기죠. 자, 이 새로운 사회계약 하에서 대부분의 과학연구활동은 산업적 이윤 증대와 국가의 경제적 경쟁력에 제고에 기여하는 한에서만 지원을 받게 돼요. 오케이? 이쪽은 이제 과학이 어떤 경제적 이익을 준선해서 제한적으로 보장받게 된다는 거야. 얘들아, 지금 선생님이 이 두 개를 왜 나란히 썼는지 잘 기억해. 차이점이 보여야 돼. 이쪽은 규제를 하지 않는 거였어. 근데 이쪽은 규제가 경제적 이익 쪽으로 해서 제한적인 거야. 이쪽은 자유를 보장해줬다면 이쪽은 제한한다는 거야. 바뀐 거 보이시죠? 오케이? 그 결과 한편으로는 연구 비밀주의가 커졌고, 오케이. 자, 그리고 이 결과 어떤 일이 벌어졌다고요? 연구 비밀주의야. 당연하지. 우리가 개발한 이 기술이 우리의 제품을 판매하는 기술이니까. 얘들아, 가장 대표적으로 과학이 아니더라도 콜라 봐봐. 기가 막히지. 콜라 하나만으로 얼마나 많은 돈을 벌었어. 그 콜라를 만드는 어떤 레시피 이런 것들은 비밀에 철저히 비춰져 있잖아. 그치? 오케이? 구글이나 이런 회사들, IT 기업들 모두 마찬가지겠죠? 알고리즘 이런 것들 전부 다 마찬가지입니다. 다른 한편으로는 과학연구활동이 수많은 인력과 자금이 투입되는 거대 연구과제가 주로 바뀌었습니다. 또 하나 더, 거대 연구과제 형태. 그럼 얘들아, 이 말에 숨어있다는 얘기는 이 말에 숨어있는 정보를 찾아봐. 얘들아, 요 특성이 있다는 얘기는 2차 세계대전이 있었던 1차 세계계약의 계약과는 차이점이 된다는 얘기잖아. 맞아? 그럼 제1차 사회계약 시기에는 연구가 비밀주의라기보다는 국가 기반주의였겠지. 국가의 기술된 쪽이었고, 또 두 번째 거대 연구과제라기보다는 보통 단연구과제였겠지. 그치? 자, 그래서 그에 따라 개별 과학자들이 복잡하고 거대한 연구과정 속에서 극히 일부분만을 담당하게 되어 전체 연구과정을 파악하고 자주적으로 통제할 수 있는 여지가 사라지게 되었고, 또 지원을 받기 위해서 실험과정이나 방법, 결과 등을 조작하는 비윤리적 연구 부정 행위도 나타나게 되었지. 되게 중요한 얘기 나왔어. 별표. 자, 이런 영향으로 1번, 2번 두 가지 문제점이 발생해요. 자, 한번 다시 써볼게. 첫 번째 문제는 뭐였냐면 개별 과학자들은 전체 연구의 모습을 모르게 되었어. 오케이? 그래서 개별화된 과학자는
전체의 모습을 모르고요. 또 통제하는 것이 불가능했어요. 지금 내가 하고 있는 이 연구가 전체 프로젝트에서 무엇에 속하나, 오케이? 모른다는 거야 그냥. 통제할 수 있는 사람이 없다는 얘기지. 또 두 번째, 연구 부정행위. 비윤리적 연구 부정행위도 일어날 수 있답니다. 네. 그래서 요컨대 정리하자면 이 제2차 사회계약은 대부분의 그 과학 연구 활동을 더 이상 객관적인 진리만을 탐구하는 순수한 학술 활동에 머무르지 않게 만들었다고. 오케이. 이제 더 이상 과학이 나 순수하면 되는 거야. 뭐예요? 과학은 돈이 되는 거야 이제. 과학은 이득을 따지게 되는 거야. 이득이 되는 건 연구하고 이득이 되지 않는 건 연구하지 않는 거죠. 맞습니까? 그 결과 20세기 중반까지 널리 퍼져 있던 과학의 연구의 자유가 절대적으로 보장되어야 한다는 담론은 점차 퇴조했고, 그래서 지금 얘기가 지금 계속 흐름이 보이시나요? 오케이? 원래 이랬는데 이랬어. 이런 문제점이 발생했지. 그 결과 어떤 일이 벌어졌어? 사람들은 더 이상 무제한적인 절대적 자유 보장은 이만 써야지. 과학 연구의 절대적 자유 보장은 안 된다라는 담론이 펴지기 시작. 담론. 사람들의 사이에서 이해하는 게 펴지기 시작하는 거야. 위험한데. 그리고 과학 연구의 자유가 중요하긴 하지만 과학 연구에도 경우에 따라서는 규제되어야 하며 과학자의 윤리 의식과 사회적 책임 의식이 중요하다는 담론이 사회적으로 널리 받아들여지게 되었지. 오케이? 그래서 담론이 형성됐고 사회적으로 용인되었어. 그 말이 맞는 것 같아. 다들 그렇게 인정하고 있다는 거야. 아무리 뛰어난 사람이지만 그 사람이 사이코라면 사람을 죽이는 병기를 만들고 있겠지. 사람을 해치는 것들을 과학을 발전시키고 있을 것이고요. 그렇죠? 자, 이렇게 해서 내용을 다 봤습니다. 자, 이제 결론 갑시다. 오케이? 그래서 결론이 뭔지 보자. 지금 이 작품은 굉장히 균형 잡힌 시선을 보여주고 있는 거야. 그치? 서로가 본론에서 정리해봤을 때 얘들아 논설문이라며 논설문 주장하는 글이라니까 주장이 아직 정확하게 딱 선택이 된 건 아니야. 그쵸? 지금 이런 일이 벌어지고 있다는 걸 설명을 해주는 글이었죠. 거의. 그치? 지금까지는. 자유가 훌륭한 것인가 규제가 훌륭한 것인가를 따져봤는데 우리의 역사는 이렇게 흘러왔었고 그런 과정에서 이런 일이 벌어진 거야 라고 이렇게 설명한 거야. 이제 끝부분에서 마무리를 하겠지. 그치? 다 봅시다. 자, 본과와 같이 과학 연구의 방식의 변화와 더불어 연구의 자유는 절대적인 것이 아니므로 경우에 따라서는 과학 연구에도 일정한 수준의 사회적 규제를 가해야 한다는 생각이 설득력을 얻게 되었어. 오케이, 좋아. 그러나 외부의 부적절한 간섭을 받지 않고 연구를 수행할 자유 역시 매우 중요하게 추구해야 할 기본권이자 가치라는 점도 절대로 간과해선 너무 흘러넘기면 안 돼. 따라서 여기 핵심이네. 결론. 이제 누구의 주장이에요? 글쓴이의 주장입니다. 따라서 글쓴이는 자 앞에 했단 말이 뭐였죠? 자유는 규제될 필요성은 있어. 하지만 그렇다고 기본적인 자유까지 무너뜨려서는 안 돼. 라고 말하고 싶었던 거겠지? 읽어보자. 과학 연구의 절대적 자유냐 규제냐는 이분법에서 벗어나. 이게 첫 번째 조건이야. 뭐요? 자유가 아니면 규제. 이런 식으로 나눠보는 게 아니라고. 시선을 바꿔야 된다고 말하는 거야.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 사회적 공동선을 위해 과학 연구의 자유와 그에 대한 규제를 어떻게 적절하게 조화시킬 것인가에 대한 우리의 지혜를 모아야 된다. 핵심은 뭐다? 이거라고 듣는 거네. 약간 용두삼이 느낌 좀 들죠? 그죠? 조화롭게 해야 해 라고 하면서 마무리 지었어요. 오케이? 무조건적인 자유는 옳지 않고 그렇다고 무조건적인 규제라고 하는 것이 훌륭한 일은 절대 없다고. 이 두 개 사이의 조화가 중요한 것이다. 참고로 얘들아 이런 걸 보고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 중요한 용어 혹시 학교에서 수업할 때 써주실지 모르겠는데 이 단어가 들리면 그럼 썼구나라는 거는 기억해놔. 뭐냐면 이런 형태의 이론은 정, 반, 합 이론이라고도 하고 다른 말로는
변증법적 이론이라고도 해. 단어 용어를 좀 기억해놔. 무슨 뜻이냐면 정은 하나의 올바른 주장이 있다고 치자. 근데 이 주장에 반대되는 주장이 있는 거야. 지금 이 두 개는 이분법의 상황이지, 그치? 옳거나 그르거나지, 그치? 근데 이 두 개의 어떤 주장들은 합쳐질 공간이 없는데 이걸 그냥 하나의 주제로 합쳐버리는 거지, 합치는 거. 그래서 뭐야? 조화를 이루자고 했었잖아, 아까 지금, 그치? 그러니까 이거는 정반합 이론이라고 부르고 이런 식의 구조를 가지고 있는 걸 뭐라고 한다? 변증법이라고 부른다는 거야. 괜찮나요? 오케이. 고생하셨습니다. 오늘 작품 많이 나가네요, 그죠? 네. 자, 질문 잡았습니다. 자, 여기서는 학습활동은 바로 가지 말고요. 잠깐만 앞으로 갈게. 그 57페이지입니다. 자, 어디 보려고 온 거냐면 그 제재기간에 표 하나 있지? 표 하나에 별표 딱 한 번만 쳐주시고요. 천천히 보자. 모르는 단어 어떻게 만들자? 첫 번째, 이 글은 노설문이야. 맞죠? 두 번째, 이 글의 성격은 예증적이래요. 예증적인 게 뭐야? 예시를 통해서 증명한 거지. 구체적인 예를 사용했다고요. 오케이? 예증, 대표적으로 뭐가 있었어, 이 글 속에서는? 뭐 예를 들어, 이렇게 선생님이 써놓은 건 예를 안 써놨구나. 맨 처음에 이제 양의 예를 들면서 과학의 발전과 어떤 자유와 규제에 대한 논리를 펼치기 시작했었고, 또 뒷부분에서 대부분의 나라의 예를 들었으면서 또 우리나라 헌법의 예도 들었잖아, 그렇지? 그러니까 예를 통해서 증명한 거야. 그렇지? 실제로도 우리나라도 그런 것이다 라는 걸 보여줬으니까 예증적이고, 과학적인 건 뭐 당연한 소리니까 넘어가자고. 자, 제재는 뭐라고요? 글 전체의 중심 소재입니다. 그죠? 글 전체의 중심 소재는 뭐? 과학연구의 자유다. 특징 봅니다. 첫 번째, 대립하는 입장의 주장과 논거를 제시했다. 맞나요? 대립하는 입장과 주장은 뭔데? 얘랑 얘예요. 그죠? 주장과 논거, 논리적 근거를 논거라고 하잖아. 근거예요. 두 번째, 시간적 순서에 따라, 요거 말하는 거네, 그지? 시간 순서에 따라 입장과 관련된 사회적 역사적 배경의 변화. 뭐예요? 전쟁 상황이었는데 이제는 산업사회라고요. 전쟁 상황에서는 과학이 공공의 이익에 부합한다면 오케이였지만 산업사회에서는 뭐예요? 경제적인 이익이 더 중요해졌다고요. 그래서 돈이 되면 나쁜 짓도 할 수 있게 돼버린다는 얘기지, 과학이라는 것이. 마지막 세 번째, 상반된 주장을 절충해서, 절충이 뭐 하는 거야? 서로 깎는 거야. 서로 안 맞는 문인데 안 맞는 문인을 서로 깎아내가지고 맞추도록 말하는 거지, 그치? 자, 이렇게 해서 대립을 해소할 수 있는 방안 모색의 필요성을 제시했다. 이걸 뭐라고 한다고요? 정반합 변증법이라고 한다. 말씀드렸지? 오케이, 좋습니다. 자, 질문 정리했고요. 이제 뒤에 학습활동만 보면 오늘의 수업이 마무리가 되겠네요. 자, 학습활동으로 갑니다. 1번. 다음 활동을 통해 글을 내용을 읽어봅시다. 1번. 인간 배아 복제에 관한 연구를 둘러싼 논쟁의 이면 속에 숨어있는 자리하고 있는 쟁점이 무엇인지 써보자라고 되어 있는데요. 허용을 해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그 안에는 실은 과학자의 연구의 자유는 어디까지 허용돼야 되는가에 대한 주장이 나오는 것이다. 됐지? 두 번째, 1차 사회개혁과 2차 사회개혁을 정리해봅시다라고 되어 있죠. 당연히 공통점이나 차이점을 봐야 될 것 같은데, 1차 사회개혁의 핵심은 뭐였어요? 공공의 이익이라는 단어에 동그라미 쳐냈다는 거 느껴지십니까? 그래서 과학자 공동체의 자율성을 존중했다. 자율성 존중. 그리고 국가가 하는 일은 뭐였어요? 지원이었습니다. 총 3번의 동그라미가 나와야 될 거죠. 공공의 이익, 국가는 지원, 과학자는 자율. 사장님? 자, 근데 2차 사회개혁으로 넘어갔을 때 어떤 일이 벌어졌어? 산업화와 상품화에 동그라미 쳐주시고요. 다음 줄, 산업적 이윤 증대. 그리고 또 국가의 경제적 경쟁력을 제고하는 것. 제고하는 건 레벨업 시킨다는 뜻이잖아, 그렇지? 레벨업을 시켜줄 수 있다면 그 한에서만 지원이야. 차이점이라고 아까 말씀드렸어. 그래서 제2차 사회개혁이 이루어지면서 어떤 문제가 발생했다고? 아까 선생님이 문제점 2가지 짚어드렸잖아. 뭐뭐? 전체를 볼 수 없는, 통제할 수 없는 문제가 발생했고, 비윤리적 연구 부정행위가 발생하기 시작했었다. 됐지?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둘 다 해야 된다. 두 번째,
이 부분에 대한 자신의 생각을 한번 정리해보자라고 되어 있지. 2번 문제 별표. 보통 시험 문제 나올 때는 이런 식으로 나와요. 밑에 있는 지문에 가와 나 보이나요? 그러면 이 가와 나는 보통 내가 말하고자 하는 바에 찬과 반 두 가지 양상이 나타나는 게 일반적이야. 알겠지? 자, 한번 읽어볼게. 가지문을 보자. 최병인 씨의 글이네요. 우리나라에서는 인간을 대상으로 하는 임상시험에서 권리와 안전을 보호하기 위해서 이런 걸 개정했어. 블라블라블라. 끝에서 네 번째 줄. 임상심사위원회는 임상시험에 참여하는 사람들에게 발생한 문제들을 검토하며 해당 시험이 윤리적으로 어느 수준까지 용인되어야 하는지를 판단해 임상시험을 키워드 나왔는데 여기 제한할 수 있다. 보이죠? 자, 그런데 나들은 다 필요 없고 핵심을 짚을게. 끝에서 그러니까 마지막 문장만 봐봐. 국가가 연구 목표를 저정해줬더니 수상자가 6명밖에 안 나왔던 상황이었어. 앞에는. 그걸 보고는 뭐라고 했어? 이는 연구의 자유가 훌륭한 과학 업적을 내는데 미치는 영향이 크다는 것을 나타낸다고 되어 있지. 보이십니까? 그러면 가글은 이쪽 주장이야, 이쪽 주장이? 이 둘 중에 어느 쪽 주장이 큰 거야? 위에 거, 아래 거? 제한해야 된다잖아. 하는 밑에 거. 그렇지. 나는 위에 거. 됐어? 이런 식으로 판단 딱딱 잡아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세 번째 거는 그거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스스로 써보는 활동이기 때문에 굳이 하지 않겠습니다. 아시겠죠? 자, 고생하셨고 뒤쪽에 68페이지 접어놓으시고요. 다른 문제들 쭉쭉쭉 풀어오시면 되겠습니다. 고생하셨어요. 여기까지. 자, 아마도 오늘 수업까지 해서 우리의 진도는 마무리가 됐을 거야. 자, 다음 시간에 여러분들은 오늘 배운 작품들 자습서 문제들을 또 풀어오고 아까처럼 질문 답변하도록 합시다. 하고 과제집은 알겠지? 그런데 잠깐만 줘봐. 그 선생님이 과제집에 일단 풀어. 마음이 약해질 뻔했어. 자, 고생했어. 일단 다 풀어오시고 선생님이 또 다른 자료를 좀 준비해 드릴 거예요. 네.